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미국의 유명한 다큐멘터리 감독이 한국은 그들의 문화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 라며 한국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충격적인 발언 뒤에는 깊은 고민과 예상치 못한 만남이 숨어 있었습니다. 대체 그는 왜 이런 발언을 했었을까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무슨 일을 마주한 것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렉스 브라운입니다. 저는 다큐멘터리 저널리스트로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사람들과 그들의 이야기에 관한 영상을 만드는 일을 하죠. 저는 제 일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뉴욕에 제 사무실이 있는데 책상은 항상 어질러져 있었죠. 종이들이 여기저기, 커피잔들, 그리고 아이디어를 적은 메모지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책상 위에서 새로운 과제를 발견했어요. 한국 문화 정체성에 관한 다큐멘터리라고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나라에 관한 프로젝트였죠. 한국 영화도 보고 K-팝 노래도 들어봤지만 저는 이미 한국에 대한 제 나름의 생각이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문화에 대해 너무 자랑스러워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항상 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한복이라는 전통 의상을 자랑하고 태권도를 홍보하고 있었죠. 저는 그들이 그저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제 상사인 제인이었어요. 알렉스, 다음 주에 한국에 가야겠어. 그녀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지금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 좋은 이야기가 필요해. 이미 이야기가 뭔지 알고 있어요. 저는 의자를 돌려 사무실 창문 너머로 분주한 뉴욕 거리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 보여주기 위한 거죠. 아마도 제인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보내는 거야. 더 깊이 파고들어봐. 왜 그런지 알아내. 전화를 끊고 나서 컴퓨터 화면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눈동자가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 주변에서는 조용하지만 모든 것을 알아차려요. 친구들은 제가 너무 많이 생각한다고 말하죠. 아마 그들이 맞을 거예요.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제 머릿속에 이야기가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문화에 대해 너무 과대하게 떠든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왜 지구 반대편까지 여행해야 할까요? 그날 밤 집에서 여행 가방을 천천히 싸고 있었어요. 먼저 카메라 장비를 넣었습니다. 좋은 카메라, 렌즈 3개, 여분의 배터리. 그 다음에는 옷, 노트북, 그리고 제 노트북 컴퓨터. 신이 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비행기에서 노트북을 열고 한국 문화에 대한 제 생각을 적어보았어요. 전통에 너무 집중함. 항상 김치와 한국 음식을 홍보함. 세계의 관심을 갈망하는 것처럼 보임. 자신들의 문화가 특별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느낌. 12시간은 비행기에 앉아있기에 긴 시간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잠든 동안 출발하기 전에 한국에 대해 더 공부했어야 했나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뉴욕에 있는 한국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야 했을지도 몰라요. 아마도 저는 이 과제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걸 거예요. 물 드시겠어요? 승무원이 제 생각을 방해하며 물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갑자기 목이 얼마나 건조한지 깨닫고 대답했습니다. 물을 마시면서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비행이나 새로운 나라를 방문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죠. 한국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바꿀까봐 두려웠어요. 제가 틀리는 것이 두려웠던 거죠. 기장이 1시간 후에 착륙한다고 안내했어요. 노트를 치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이 어떤 모습이든 곧 알게 될 거예요. 제 일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것을 찾아야 했어요.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고 창문을 통해 처음으로 한국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위에서 보니 서울은 다른 큰 도시처럼 보였어요. 높은 건물들, 도로, 그리고 강들. 하지만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제 이것은 단지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측할 수 없는 무언가의 시작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 여행은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거였습니다. 한국에 대해, 문화에 대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자신에 대해서요. 서울로 가는 기차는 깨끗하고 빨랐어요. 창가에 앉아 풍경이 시골에서 도시로 바뀌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가방 안에 그대로 넣어둔 채였어요. 아직 촬영을 시작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제 앞에 앉았어요. 둥근 안경 너머로 친절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고 책들로 무거워 보이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카메라 가방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사진작가세요? 완벽한 영어로 말이죠. 저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사람이고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러 왔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제 진짜 생각인 한국인들이 별 이유 없이 자신들의 문화를 너무 자랑스러워한다는 생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은 이진호 교수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저에게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가벼운 대화만 하는 대신 이 교수님은 한국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지만 그의 말들은 제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는 한국이 여러 번 문화를 거의 잃을 뻔했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인들은 학교에서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할 수 없었대요. 많은 전통들이 금지되었죠. 나중에는 한국 전쟁으로 나라의 대부분이 파괴되었고 가족들이 흩어졌으며 오래된 건물들이 불에 타 사라졌다고 합니다. 외부인들에게는 자부심으로 보이는 것이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사실은 영원히 빼앗길 뻔한 것을 지켜낸 기쁨인 거예요.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 생각에는 문화적 자부심이 그저 과시하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더 깊은 무언가라면, 그것이 생존에 관한 것이라면,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하자 이 교수님은 제가 방문해야 할 박물관 이름과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주셨어요. 질문이 있으시면 그가 말했습니다. 언제든 전화 주세요. 감사 인사를 드리고 거대한 역사로 기차에서 내렸어요. 사람들이 사방으로 서두르고 있었고 안내방송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순으로 머리 위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얼마나 국제적인지 놀라웠어요. 제 호텔은 작지만 현대적이었고 도시 스카이라인이 보이는 전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짐을 풀고 나서 카메라를 들고 주변을 걸어보기로 했어요. 거리는 사람들, 자동차 상점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간판들은 네온 색상으로 깜빡이고 있었고 노점상에서 나는 음식 냄새에 배가 꼬르륵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저를 멈춰 세운 광경이 있었습니다. 함께 걷고 웃고 있는 젊은이들 무리였어요. 제 눈길을 끈 것은 그들이 한복인 전통 한국 의상을 입고 있었는데 공연을 하거나 관광지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저 친구들끼리 어울리는 모습이었고 일부는 현대 옷을, 일부는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눈에 띄는 한 젊은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민지였고 대학생이었어요.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왜 전통 옷을 입었냐고 물었을 때 그녀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예쁘다고 생각해서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제 조부모님과 그 이전의 모든 사람들과 연결된 느낌이 들어서요. 국가적 자부심에 관한 연설은 없었어요. 한국 문화가 우월하다는 큰 선언도 없었고요. 그저 자신의 유산에서 아름다운 것을 감상하는 젊은이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찍은 영상을 다시 보고 있었어요. 민지의 얼굴이 카메라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녀의 미소는 진실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하려고 계획했던 이야기와 맞지 않았어요. 저는 자신들의 문화를 강제로 기념하거나 과시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었죠. 대신 진정한 연결과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날 산업지역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제작자는 제가 전통적인 한국과 현대적인 한국 모두를 다루길 원했거든요. 거대한 선박들이 건조되고 있는 울산의 대형 조선소로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15년 동안 조선소에서 일해온 엔지니어 박민준 씨를 만났어요. 그는 저를 안내하며 거대한 배들이 어떻게 건조되는지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소음은 믿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금속과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기계가 윙윙거리는 소리, 서로에게 외치는 작업자들의 소리가 들리고 있었죠. 30년 전만 해도 민준 씨가 소음 너머로 소리쳤어요.
외국 회사들이 한국 조선업체들을 비웃었어요. 우리가 좋은 배를 만들 수 있다고 믿지 않았죠. 그는 여러 개의 축구장을 이어놓은 것보다 더 길게 뻗은 거의 완성된 선박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배 중 일부를 만들고 있어요. 각각의 배는 우리가 세계 시장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그때 민준 씨에게 그의 일은 단지 직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중요한 무언가의 증거였습니다.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요. 그가 자신의 일에서 느끼는 자부심은 다른 이들보다 더 나은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의 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함께 속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조선소 위로 해가 지면서 금속 구조물들이 황금빛으로 변할 때 저는 제 이해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어요. 이야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제가 본 자부심은 단순한 국가주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제 노트를 완전히 다시 작성했어요.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왜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문화에 그렇게 집착할까? 라고 묻지 않았어요. 이제는 거의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사람들에게 문화 보존은 어떤 의미일까? 라고 묻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은 여전히 펼쳐져 있고 펜은 새로운 앞길을 표시한 채로 잠이 들었어요. 제가 만들 다큐멘터리는 바뀌고 있었고 저 역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제 카메라는 제가 말하려고 했던 이야기와는 다른 영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나는 제 모습이 저 자신도 놀라웠어요. 저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제철소를 보기 위해 포항으로 버스를 타고 갔어요. 공장은 어마어마하게 컸고 높은 굴뚝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습니다. 철을 녹여 강철을 만드는 용광로에서는 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어요. 보호장비를 갖춘 남녀 근로자들이 강한 열기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이라는 나이든 관리자가 저를 안내해 주셨어요.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 일한 흔적으로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눈빛은 밝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는 이 제철소를 지을 때 다른 나라의 전문가들은 실패할 거라고 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들은 한국인들이 좋은 강철을 만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어요. 우리는 단지 강철을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미래를 건설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거대한 기계들과 근로자들의 집중된 얼굴들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무언가 중요한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정체성을 빼앗으려 할 때 강철을 만드는 일조차도 저항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서울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수민이라는 한국계 미국인 학생을 만났어요. 그녀는 1년 동안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제 다큐멘터리에 대해 말했을 때 그녀는 매우 진지해졌어요. 항상 자신의 문화를 방어해야 하는 건 힘든 일이에요. 그녀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사람들은 한국 음식이 그저 중국이나 일본에서 베낀 것이라고 해요. 우리 전통 의상도 정말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하죠. 사람들이 당신의 역사를 지우려 하는 건 정말 아픈 일이에요. 만약 누군가가 미국적인 모든 것이 실제로는 미국적이지 않다고 말한다면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 보고 있었어요. 햄버거, 청바지, 재즈 음악 만약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도 화가 났을 거예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제 노트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초기 페이지들은 한국 민족주의와 문화과시에 대한 판단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새로운 노트들은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생존, 정체성, 그리고 저항에 관한 이야기였죠. 예전의 생각들이 부끄럽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학생들이 중요한 시험을 위해 공부하는 동네를 방문했습니다. 고시원이라 불리는 공부방은 아주 작았어요. 일부 학생들은 몇 달 동안 그곳에 머물며 하루 16시간씩 공부하고 있었죠. 피곤해 보이는 한 젊은 남자에게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제 조부모님은 전쟁에서 모든 것을 잃으셨어요. 그가 설명했어요. 부모님은 제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공장에서 일하셨죠. 저는 그분들을 위해
그분들의 희생이 가치 있게 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오늘의 행동과 어제의 투쟁을 연결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도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긴 역사와 생존의 연결고리의 일부였습니다. 가장 큰 도전은 서울역 근처에서 85세 노인을 만났을 때 찾아왔어요. 그분 이름은 박 선생님이었고 한국 전쟁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오래된 가족 사진을 보여주시며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금융 위기 때 사람들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 금을 기부했어요. 그가 신문 스크랩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내는 결혼 반지를 내놓았죠. 우리는 다시 나라를 잃을까봐 너무 두려웠어요. 저는 박 선생님과 3시간 동안 앉아서 전쟁 중의 배고픔에 대한 이야기, 모든 것이 파괴된 후 재건한 이야기,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일했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분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강했습니다. 때로는 눈에 눈물이 고이기도 했지만 그분은 그것을 깜빡이며 없애고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그날 저녁 몇몇 역사적 문서들을 보기 위해 국립도서관에 갔습니다. 사서는 수백 년 전의 김치 조리법이 담긴 책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김치가 그저 한국인들이 자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오래된 책들은 김치가 수세기 동안 그들 역사의 일부였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서는 조심스럽게 고대책의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동안 그들은 우리의 음식, 우리의 언어, 심지어 우리의 이름까지 바꾸려 했습니다. 그녀가 설명했어요. 이 조리법들을 보존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방법이었죠. 그녀가 떠난 후 저는 도서관에 혼자 앉아 있었고 카메라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슴에 무거운 느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잘못 생각했었던 거예요. 제가 단순한 국가적 자부심으로 봤던 것은 실제로는 문화를 파괴하려는 반복된 시도의 결과였습니다. 한국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집중은 과시가 아니라 생존에 관한 것이었던 거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 자신의 가족 역사에 대해 생각해보니 그것이 사라질까 걱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제가 인식하지 못했던 특권이었습니다. 호텔방의 조용한 어둠 속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다큐멘터리를 완전히 바꾸기로 했습니다. 진짜 이야기를 말하기로 했어요. 제가 찾으러 온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발견한 이야기를요. 그것은 생존으로서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 될 것이고 지워지기를 거부한 문화에 관한 것이 될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는 판단에서 이해로 나아간 제 자신의 여정에 대해 정직하게 말할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한 주는 첫 주와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어요. 마지막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호텔 창문으로 서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건물들을 반짝이게 하고 있었어요. 3주 전에는 그저 건물만 보였는데 이제는 각각의 건물에서 이야기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챙기고 있었어요. 이 카메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 여정을 기록했죠. 제 생각을 바꿔놓은 수많은 인터뷰와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서울역 근처에서 만났던 85세의 김 선생님과 마지막 인터뷰를 촬영할 예정이었어요.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미 그곳에 와 계셨고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들고 계셨어요. 깨끗한 흰 셔츠를 입고 계셨고 저를 보자 웃음 지으셨습니다. 찾고 있던 것을 발견했나요? 제가 카메라를 설치하는 동안 그가 물으셨어요. 그 질문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찾으러 한국에 왔는데 완전히 다른 것을 발견했죠. 제가 찾으려 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한 것 같아요. 대답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나이로 주름진 그의 손이 찻잔을 부드럽게 쥐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전쟁 후 나라를 재건했던 손이었죠. 그 손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족의 금을 내놓았던 손이었어요. 그 손에는 제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랑하기 위해 전통을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기 위해 보존하는 거죠. 그가 전쟁으로 피폐해진 도시에서 현대적인 경이로움으로 변해가는 서울을 지켜봤던 이야기를 하는 동안 카메라로 계속 녹화하고 있었어요. 그는 국가주의나 자부심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생존과 희망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마치 할아버지처럼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이분은 제가 좁은 사고방식을 넘어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분이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위해 여행 가방을 싸고 있었습니다. 제 노트북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었어요. 카메라에는 제가 절대 발견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관심을 끌기 위해 문화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번 거의 사라질 뻔했던 것을 보존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다큐멘터리 대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제목인 한국의 문화적 자부심을 지워버렸어요. 새로운 제목을 썼죠. 정체성 보존하기. 한국의 생존 이야기. 승무원이 제 좌석에 멈춰 섰어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제 옆에 앉았던 같은 한국인 노부인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시간 잘 보내셨나요? 그녀가 물었어요. 네,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좋네요. 그녀가 미소 지었어요. 때로는 새로운 눈으로 봐야 할 때가 있죠. 뉴욕으로 돌아와서 제 상사인 제이는 첫 영상 클립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이건 내가 만들겠다고 했던 게 아닌데 그녀가 아무도 그들이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을 때 산업을 일구었던 조선소 근로자들의 이야기와 영상을 보며 말했어요. 알아요, 대답했습니다. 더 좋은 거예요. 몇 주 동안 편집실에서 작업하고 있었어요. 인터뷰, 도시 풍경, 그리고 자신들의 문화를 살리기 위해 싸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결합했습니다. 작업하면서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한복을 입었던 민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이 아닌 사람들이 사라지기를 거부한 이야기로 역사를 설명하던 이 교수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것을 지어낸 제철소 근로자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었을 때 시험 관객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방 뒤쪽에 앉아 그들의 반응이 어떨지 긴장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제가 배운 것을 이해할까요? 크레딧이 올라갈 때 방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함께했죠. 불이 켜졌을 때 눈물을 닦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전에 본 적 없는 한국을 보여주셨어요. 한 관객이 나중에 저에게 말했어요. 다큐멘터리는 다음 달에 방영되었습니다. 미국에서만 성공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서 상영되었습니다. 역시 문화를 지키기 위해 애써온 다른 나라 사람들로부터 이메일을 받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깊이 이해하는 이야기를 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다큐멘터리의 성공이 아니었어요. 제 안의 변화였습니다. 이제 문화적 정체성이 단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그것은 생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잊게 하려고 할 때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것에 관한 거였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3개월 후 소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작은 나무 인형, 한국 전통 민속 공예품이 들어있었어요. 함께 온 메모는 김 선생님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모든 문화에는 가치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려고요. 그 인형을 매일 볼 수 있는 제 책상 위에 놓았어요. 그것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첫 번째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고 판단하기 전에 경청하라고 저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의 여정은 가장 좋은 이야기는 당신을 놀라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때로는 당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할 때 가장 중요한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야기를 찾는 저널리스트로 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일부가 된 사람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저는 가장 위대한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